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의사가 먼저였죠. 사석에서 식사하다 자연스럽게 술잔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는 얹어있었던 속 얘기가 많았던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혼했어요.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저는 사랑해도 치매 걸린 제 어머니까진 못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간병인을 써서 전처는 저희 어머니께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도 존재만으로도 싫었나 봐요. 불만이 쌓였는지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풀더라고요. 펀드 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잘못 손댔다가 그것 때문에 병원까지 넘어가 버렸고 전 이혼하고 지금 어머님을 여기 모시고 오게 되었어요. 참 씁쓸하네요. 그러셨군요. 사실은 저도요. 저도 분위기에 쓸려 그에게 제가 미혼모로 살게 된 이유와 현재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술 때문이었던지 괜시리 철양맞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는 진심으로 공감해주며 제가 멋지다고 절 한껏 띄워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바라다 보니 제가 심적으로 그에게 기대고 있었지요. 저는 제 처지를 잘 알고 있어서 기울여져가는 제 마음을 다독이며 중심을 잡으려 애썼지만 끌리는 사람 맘을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이도 저와 같은 맘이었던지 우리는 이끌리듯 좋은 친구이자 연인으로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자연스럽게 제 딸을 소개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마침 같은 동네 분들이라 부부 동반 여행을 다녀오시기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연차를 내어 제 딸을 돌보면서 그이도 저희 집으로 초대하며 딸과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제 딸은 그이처럼 의사 꿈을 갖고 있었고 그이는 제 딸을 위해 청진기나 주사기, 의사가운 등을 가져왔어요. 딸은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보다가 궁금한 것들을 어른스럽게 그에게 질문을 했고 그이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자상하게 제 딸이랑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대접하자 그이는 본인도 요리를 잘한다면서 나중에 함께 하기로도 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지나가고 그가 돌아가려 하는데 딸은 눈치를 챘는지 먼저 집으로 들어갔고 저와 그가 함께 있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주기도 했죠. 엄마 선생님 잘 데려다주고 오세요. 숙제하고 나서 바로 자면 되니까 오래 있다 오셔도 돼요. 라고 하는데 그만 저와 그이의 얼굴은 붉게 물들여지고 곧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딸이 엄마 닮아서 참 똑똑하네요. 저도 딸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수지 같은 딸이라면 저는 대환영일 것 같은데요. 하며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다신 남자와 안 얽히겠다고 다짐했던 저는 그 손의 따뜻한 진심을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딸 덕분에 그이의 존재에 대해 아시고 곧 그이를 만나보시더니 이미 예비사위로 점찍어 놓으셨더라고요. 다행히 부담스러운 낯빛 없이 그도 저와 결혼 전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고 우리는 좋은 시간을 아름답게 보냈습니다. 허나 안타까웠던 것은 어느 순간부터 의사 선생님 어머니의 병세는 날로 위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이의 어머니는 가끔 알아보던 아들의 얼굴을 영 잊어버린 채 딸로 여기고 있는 저를 찾을 때가 많아졌어요. 저의 업무상 다른 어르신들도 돌봐야 하는 거라 오래 같이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분은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이니 되도록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 회의 때 제 일이 지장이 없는 선에서 그이의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다고 의견을 내놓았어요. 직원들은 크게 딴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이의 어머니께서는 결코 쉬운 환자가 아니었으니 제가 전담으로 맡는다 한들 오히려 힘을 덜 걸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그이와의 특별한 관계를 눈치채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니 잘됐다 여겼죠. 하지만 그의 낯빛은 쉽게 밝아지지 않더라고요. 난 괜히 당신이 어머니 때문에 많이 고생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다 어머니처럼 드센 치매 노인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하물며 가족도 챙기기 힘든 판국에 당신이 괜히 힘들어질까봐 미안하네요. 걱정 마요. 전 선생님 전처랑 달라요. 다른 분도 아니시고 선생님 어머니는 제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제 곁에 계시면 얌전해지시고 가만히 잘 계시는 걸 아는데 하나도 안 힘드니 걱정 마세요. 라며 저는 그 일을 안심시키고 어머니를 온 정성을 다해서 케어해 드렸습니다. 머지않아 그는 저를 쭉 지켜보다가 미래를 함께할 결심이 섰던 건지 저에게 조그만 반지를 내밀며 청혼했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제 처지가 이런데 박 선생님에게 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 망설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제 마음이 커져가는데 외면하고 싶지 않고 이 행복을 더 키워나가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어렵게 용기 내서 하는 청혼이라 제발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생전 처음으로 청혼을 받았던지라 적지 않은 나이에도 추책스럽게 눈물이 나는 게 창피했습니다. 그 예전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생각이 들며 이렇게 좋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내게 과연 있나 생각도 들었지만 그의 진지한 사랑이 담긴 청혼은 저를 비로소 사랑받는 여자로 만들었어요. 부모님, 딸, 직원들의 축복 속에 저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어요. 이듬해 저는 그와 어머니에게 그를 꼭 닮은 아들을 안겨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린 와중에서도 제 아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갓난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춰주시곤 우시더라고요. 제게 고맙다 하시기도 하셨을 땐 잠시 정신이 돌아오셨나 했더니만 어머니께서는 기막히게도 다음날 하늘나라로 가셨지요. 비록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장성한 아들의 얼굴은 못 알아봤지만 남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요양원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아픈 환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말이죠. 저는 남편의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요양원은 남편과 제 이름에 한 글자씩을 따 이름을 짓고 문을 열었어요. 남편과 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많은 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무럭무럭 성장하여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딸은 대학을 졸업하며 우리 요양원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간호사로 근무하며 남편의 보조와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얼마나 야무지게 하는지 대견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때에 우리의 평온을 깨트릴 만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일이 생겼지요. 운명 같은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환자가 한 명 들어왔는데 사연이 기막히더군요. 쪽방촌에서 아사 직전에 발견되어 생명을 건졌지만 더 이상의 치료를 할 수 없어 저희 요양원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환자가 마지막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한 나라의 배려였습니다만 저는 그 환자를 보자마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직접 행색을 보니 더 엉망이더군요. 그 나이에 벌써 머리카락은 듬성듬성했고 이는 다 빠져 있었으며 제대로 먹지 못해 피골이 상접하다 못해 해골이었어요. 우리 요양원에 들어온 환자들 중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방철성 씨 좀 봐주세요. 어찌나 환자분이 고약하게 구는지 정말 힘들고 불쾌하고 저는 도저히 못 봐드리겠어요. 직원들이 볼멘 소리로 하나같이 불만을 제게 토로하는데 환자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설마 했지요. 방철성. 그 섬뜩한 이름은 제 딸아이의 친부이자 제 인생을 망치고 밑바닥까지 내동댕이 친 사람이었습니다. 촌스럽고 독특한 이름이라 그 이름을 잊을 수도 없었죠. 저는 속으로 동명이인일 거라 바라고 있었습니다만 그를 멀리서나마 직접 보니 우려는 현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괴로웠지만 단 한 번도 잊을 수 없던 원수 같은 이름 방철성. 어떻게 이런 꼴로 우리 병원까지 왔는지 이 지독한 악연이 저 스스로도 치가 떨리고 끔찍해지더라고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도 없고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만 단지 그 사람이 우리 요양원에 들어옴으로써 제가 이뤄놓은 이 행복에 금가는 일만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혹여나 그이가 알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아니, 더 걱정되었던 건 그이보다 제 딸이었습니다. 행여나 제 딸이 친부의 저런 모습을 보며 상처받지 않을까, 괴롭진 않을까 그 걱정뿐이었어요.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 며칠이 후딱 지나고 말았습니다. 하필 일처리 잘하는 딸이 맡아 그 사람을 케어했는데 그놈은 제 버릇 개못 준 상태 그대로더라고요. 허나 딸은 현명했던지라 불쾌함을 쳐내고서는 단호하게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백도 있어서 언제든 경찰을 불러서 일을 해결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힘들어지시지 않으려면 이제 맘 잡고 본인의 치료에만 집중하시는 게 스스로의 몸 회복에도 좋으실 거예요. 저 역시 아버님께서 나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아니까 부디 하루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을 야무지게 하는데 저는 딸의 똑 부러진 처세에 아무 말 못하고 물끄러미 딸만 바라보고 있는 방철성이를 보고 그나마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주변 사람 말을 듣자니 그 이후로 철성이는 딸에게는 꼼짝 못하며 기력이 딸렸던지 딸의 하는 말에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은 어느 환자에게나 다 친절하고 신경 썼지만 참 천륜이라는 것이 있었던지 이상하게도 남들이 다 기피하는 철성이에게는 더욱더 최선을 다하며 케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철성도 그게 느껴졌는지 딸에게만큼은 늘 고맙다, 미안하다 하며 굽신굽신거리는 것이 보였는데 이 아이러니하고도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는 심적 갈등이 점차 심해졌습니다. 그는 점차 몸이 약해지고 건강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더군요. 인생 실패하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족조차 외면받은 방철성에게 당연히 미련이나 원망이 남아있진 않는데도 저는 그를 만나는 게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역할이라는 것이 이 타이밍에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그가 누워있는 병실로 갔어요. 그는 깨어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천정을 멍하게 바라보았는데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온 것을 안 철성은 몸을 일으켰고 수십 년이 지난 만큼 당연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당한 놈은 알아도 저지른 놈은 모르는 법이 맞았나 봅니다. 저는 이부자리를 챙겨준답시고 그를 일으켰고 제가 이를 속으로 악물며 괜시리 이불에다 화풀이한 채 팍팍 거친 손놀림으로 이불을 내팽겨치고 갈고 있는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철성은 다시 한번 제 얼굴을 넌지시 바라보았고 화장기 없는 제 얼굴에 아직은 젊을 적 모습이 미세하게 남아있었던지 철성은 저를 기어이 알아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너 혹시 연수? 너 박연수 맞지? 세상에 여기서 널 만나게 되다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모습 보니 잘 산 것 같긴 한데 참 세상 인연 기막힐 노릇이구나. 라며 얼떨떨해하고 다 빠진 이빨을 드러내고 씩 웃는데 웃음이 그 상황에서도 나오는 게 어이없더군요. 지 아이까지 가진 여자를 버린 남자가 마치 그 여자를 옛 고향 친구 만나듯 반가워 보는 것만 같아 속이 이글거렸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그 남자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것도 불쾌했지만 그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어 보였더랬죠. 저는 쌀쌀맞고 냉정하게 툭 던졌습니다. 그래, 네가 20여 년 전 강릉 해변가에 버리고 간 박연수다. 내 꼴 보니까 잘 산 것 같아 보이니? 네 꼴 보니 천벌받은 것 같은데 참 인과응보는 있는 모양이다. 여기 요양원, 의사인 내 남편과 내가 운영하는 곳이야. 여기저기서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오던데 다시 한번 내 귀에 그런 소리 들렸다간 어떻게 되나 봐. 내가 옛날과는 달리 참을성도 인내심도 없어졌거든. 만에 하나 너와 나 과거의 허튼 소문이라도 났다가는 이 요양원마저 나갈 각오해야 할 거야. 뭐야? 너 지금 감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소시적 나 없으면 죽고 못 살 것 같다는 여자였잖아 너. 너 내 아이 가져서 키우려고 부모와도 유절하고 집 나갔다던데 그 아이 혹시 재혼하겠다고 버렸냐? 모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만 미안하지만 네 아이는 내 시당초 없었어. 나와 내 남편의 아이들만 존재할 뿐이지. 저는 찾아간 의도와는 달리 결국 딸의 존재를 숨기고서 그의 일침을 가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선 욕설이 들리더군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소문으로 듣고 생각은 났던지 다시 언급하는 게 우스웠을 따름이었습니다. 매일 입소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아침마다 직원들과 라운딩을 하는데 그의 병실에 들어서며 저는 업무적으로 대했습니다. 이런 저의 태도에 그 역시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않고 순순히 제 말을 따르며 저와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이런 상태가 몇 달간 이어지자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지나가는 말로 묻더군요. 당신답지 않아. 당신 유독 저 환자한테만 썰썰맞게 구는 거 알아?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해하겠는데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직원들도 라운딩 돌고 오면 수군거려. 무슨 일 있는 거야? 그에 대한 저의 행동이 많이 티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묻어난 제 남편이 알 정도면 다른 사람도 다 알아챈 것 같았어요. 딸도 눈치챈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방철성은 우리 요양원에 와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다 보니 처음 왔을 때와는 달리 얼굴에 살이 붙었어요. 얼굴에 살이 붙으니 그의 예전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대하는 태도와 그의 얼굴이 딸의 얼굴과 흡사해 보이니 말하기 좋아하는 직원들은 저와 남편이 재혼한 걸 알고서 이야기를 만들었지요. 두려웠던 것은 방철성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활달한 딸도
이 이야기를 예사로 듣지 않아서인지 제게 묻고픈 곳이 많아 보였지만 제가 자리를 피하거나 말을 돌려버려서 쉽사리 기회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딸은 먼 발치에서 애틋하게 그를 바라보거나 더 자주 찾아가서 열심히 케어를 해주더군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서 두긴 했지만 가슴 졸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 딸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는 고민되기 시작했지요. 남편이 저에게 가질 실망감과 딸이 받을 충격이 머릿속에 그려지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만의 고민된 시간이 흐르면서 방철성은 입소자들과의 잦은 다툼도 모자라 직원들과도 수시로 마찰을 빚으며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열애로 지냈지요. 하도 그러니 직원들도 방철성에 대한 뒷담화를 씹듯 씹어댔습니다. 저 환자 정말 해도 너무한다니까. 가래침을 바닥에 뱉지 말라면 더 뱉어요. 어제는 글쎄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이 나왔다며 옆 어르신한테 나온 것을 빼앗아 먹더라.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냐. 이러니 그는 우리 요양원 내 요주의 인물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굳이 딸에게 생부라고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입으로 결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하늘은 있었던지 어느 시점부터 그는 입수하기 전부터 알던 병에다 합병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더니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야간 당직을 서는 직원들은 그가 밤마다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루는 것을 보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했어요. 이런 그에게 저는 진실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알아야 될 것 같았습니다. 잡힌 고기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며 아가미로 헐떡헐떡 숨쉬는 것처럼 그 역시 저승사자와 만날 날이 얼마 오지 않음을 알고 숨을 몰아쉬는 그에게 저는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너에게 버림받고 누워있었을 때 지금 너처럼 일했어. 너를 사랑한 대가가 너무나 참혹했지. 슬픔 때문에 숨도 못 쉴 만큼 몸이 망가져 있었는데 강릉으로 간 이별여행. 네 말대로 나 거기서 아이 가졌어. 당신 절망인 줄 알았지만 희망이었지. 맞아. 부모님하고 이별하면서까지 네 아이 낳아서 혼자 기르다 지금 고마운 남편 만나 재혼하고 너 보란듯 행복하게 잘 살았어. 나한테 재혼하느라 네 새끼 버렸냐고 했지? 아니, 안 버리고 못 버렸어. 그 아이가 다행히도 너보단 나를 더 많이 닮아서 내 손으로 내 목숨보다 소중히 키웠어. 애비 자격 없는 너보단 지금 내 남편의 사랑 듬뿍 받고 자라 얼마나 다행인지 그것도 내 딸 복이다 싶더라. 평소와는 달리 말없이 그는 묵묵히 제 말에 대해 토달것없이 얘기를 듣고만 있었고 저는 긴 숨을 쉬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귓가에 대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내 입으로 듣는 건 또 다를 것 같아서. 너 돌봐주고 약 챙겨주던 간호사 알지? 그 여자가 바로 내 딸이야. 매일매일 너를 돌봐주던 어여쁜 꽃 같던 그 아이가 바로 네 딸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은 그는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며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저를 분노의 눈길로 쳐다보다가 이내 맥을 탁 놓고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지난날 헤어지는 마지막 날까지 자기 욕심만 채운 채 사라졌던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다 자기 밑바닥을 딸한테 다 보여줬으니 딸이 아버지로 인정하기 싫을 거란 걸 알았겠지요. 마지막이 다 되어서 오히려 눈에 뵈는 것이 없었던지 더욱더 직원들을 괴롭히며 화풀이하고는 막말을 쏟아내며 마구 날뛰더니만 어떠한 말도 없이 그렇게 숨이 붙어 있을 동안 짐승처럼 울부짖음과 소리를 지르더니만 그는 남은 생을 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양심이었던지 끝까지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어떠한 말도 안 하고 간 방철성이었고 저 역시도 끝까지 남편과 딸에게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눈치 빠른 제 가족들은 기분 탓인지 모두가 그의 정체를 알고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남아있긴 했지만 남편과 딸은 전에 없던 어색함이 생긴 게 그 증거였고요.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린 그의 존재는 죽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욕심껏 한 세상 살다간 그를 마지막으로 지켜보면서 숭고한 죽음은 살아온 삶에서 기인됨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게 되었지만 굳이 그런 인간에게 내 딸이 진심으로 애도할 마음조차 갖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은 모두의 가슴 속에 담아둔 채 끝나버렸고 저는 오늘도 제 가족들과 요양원 식구 모두에게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과의 법칙은 존재한다는 걸 느끼며